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다 보니 한 발로 그야말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화차라던가 아니면은 비격진철레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무기 체계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활만 보더라도 서양의 양궁이나 아니면 몽골 활에 비해서 크기는 작았지만 먼 거리를 먼저 타격할 수 있었고, 그러한 무기들을 이용해서 여러 외침을 막았다는 데 있어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국산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K-팝이 많은 인기가 있듯이 우리 국산 무기들, 즉 K-방산도 세계에서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특히 이 방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러시아에 비해서 역사가 매우 짧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이 방위 산업이 시작된 지가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40년이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수출까지도 이루어지는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K-방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K-방산의 그런 규모는 세계 10위의 그런 수출국으로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이 방위 산업이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소총류의 탄약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량이 외국에 수출되었지만 지금은 지상, 해상, 공중에 상관없이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수출되고 있고,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갈수록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우리 국산 무기로는 초음속 제트 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활용이 되고 있는 T-50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공군은 출발했을 당시 전투기가 없어서 훈련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P-51 혹은 F-51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받고 본격적으로 공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이 국산 전투기 혹은 훈련기 개발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항공기를 만들 수준이 안 되었고, 또한 경제 성장이 더디다 보니 이러한 항공기를 개발할 예산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공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후에는 해외에서 전투기를 혹은 훈련기를 도입하면서 이를 이용해 절충 교육을 사용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항공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5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 5개 국가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 또한 다른 훈련기와 달리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T-50 같은 경우에는 애초 이 고등 훈련기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공군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형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경공격기인 FA-50은 지난 2017년 필리핀에 수출돼서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된 바가 있는 국산 전투기 가운데 유일하게 실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7년 이 필리핀에서는 이 마라위 전투라고 해가지고 테러리스트와의 격전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마라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들이 전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FA-50PH, 이 필리핀에 수출된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상공에 나타나서
특히 폭탄으로 이런 많은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때문에 실제 필리핀 육군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 FA-50PH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을 했다고 이렇게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우리 국산 무기는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손꼽히고 있는 K9인데요. 이 K9 자주포 아마 장병 여러분들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해외에도 수출했다는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K9 자주포는 전 개인적으로 여러 다른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한테도 추천을 할 만큼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졌지만은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자주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88년도에 XK9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최초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육군과 해병대에서 1,300여 문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포병 무기, 특히 이 화포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K9 자주포가 개발이 됐고 또 한 가지로는 또 북한이 이 수도권과 서울을 노리는 다양한 장사 정포를 갖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응해야 할 만한 그런 화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K9 자주포는 2001년에 터키에 280여 대가 첫 수출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상무기, 특히 국산 지상무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 최초로 수출된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터키 수출 이후에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 이제 수출이 됐고요. 특히 K9 자주포의 특징으로는 이 155mm 52 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55mm 52 구경장 이 화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탄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40km 넘는 곳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 밖에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K9은 마치 로봇처럼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포탄 이송 장비 그리고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 명령을 접수하면 30초 이내에 첫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는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또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드릴 이 국산 무기는 태국과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투함으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국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런 호위함을 국산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호위함 그러면은 아마 장병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호위함의 주요한 역할으로는 해상전도 수행을 하지만 적 잠수함을 잡는 역할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북한이 많은 간첩들을 간첩선을 통해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첩선을 막기 위해서 호위함의 국내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호위함이 바로 지금은 사실 해군에서 많이 퇴역을 하고 있지만 울산급 호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울산급 호위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됐고 결국에는 새로운 그런 차기 호위함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사업명으로 했을 때는 차기 호위함이지만 다른 이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울산급 무슨 배치 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제 붙여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에 배치가 진행 중인 이 차기 호위함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22m에 달하고 배 수량은 한 2,800톤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호위함 배치 2의 1번함은 대구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의 급을 언급을 하면서 선도함, 즉 1번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함의 이름을 붙여 대구급 호위함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구급 호위함은 차기 호위함 배치 1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급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특히 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라고 알려진 아주 특수한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히 소음이 안 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대구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을 해서 특히 잠수함이 이 함정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국산 함정들과 달리 무기 체계라던가 그리고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전투 체계 이런 것들 대부분을 국산화시켰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라고 알려진 KVLS 16개가 이 대구함에 탑재가 되었고 거기 사용되는 해궁이라던가 그다음에 해성,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유도 무기가 장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구급 호위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해군에 배치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해외에서 사실 이 배치되기 전부터 이 대구급 호위함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또 해외에도 이렇게 수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가 어떻게 보면 주목하는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장병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궁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건 사실 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이 말로 풀이를 해보면은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군의 입장에서 사실 대전차 무기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좀 더 중요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당시 전차 한 대 없던 우리를 상대로 과거 소련의 T-34 85 전차를 이끌고 이 38선을 남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군은 적절한 대전차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전차 무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실 뭐 6.25 전쟁 이후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도입된 혹은 미국에서 군사 원조로 들여온 그런 대전차 무기들이 사용됐는데요. 하지만 이 국산 대전차 무기에 대한 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도 1970년대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막 국산 무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 K-로우라고 해서 국산 대전차 로켓 포탄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군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후에 개발만 됐지 배치는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19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생겨가게 됐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숙이 돼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현궁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현궁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다른 나라의 대전차 미사일보다 동등하거나 혹은 앞서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능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토우 같은 경우에는 적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유도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궁 같은 경우에는 발사와 함께 미사일이 목표물을 인식해서 스스로 날아가는 그런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수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즉시 자리를 뜰 수 있어서 그만큼 생존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밖에 기존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발사할 때 후폭풍 때문에 자칫 아군도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궁에는 가스압을 이용해서 미사일이 먼저 발사관을 떠난 다음에 이후 점화돼서 날아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한 주야간 전투가 가능한 열 영상 일체식 조준경도 장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밤뿐만 아니라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전차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관통력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현궁은 2.5km쯤 떨어져 있는 적전차에 900mm 장갑을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해외 국가에도 수출이 됐는데요. 다만 이 해외 국가에 특히 어떤 나라에 수출됐는지는 사실 그 나라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인 그런 나라인데요. 이 천무가 나오기 이전에 1970년대 초반 말 그리고 1981년에
또 하나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제 구룡으로 알려진 다연장 로켓포인데요. 사실 저도 군 생활을 이 구룡 다연장 로켓포를 실제로 운용했던 그런 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룡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인 영감이라는 무기 영감에도 소개된 최초의 우리나라 독자 무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이 구룡이 노후화되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좀 차세대 다연장 로켓포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천무가 개발이 되었고, 천무의 뜻은 하늘을 뒤덮는 로켓 포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구룡과 달리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고요. 또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공격 원점뿐만 아니라 적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의 로켓 포탄을 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유도탄을 사용할 경우 80km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밖에 유도탄 외에도 대구경 로켓포탄도 갖고 있고, 또한 과거 구룡에서 사용하던 130mm 로켓포탄 약 3종류의 탄약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유도탄에는 고폭탄과 분산탄이 있는데요.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적에 고정돼 있는 그런 은폐된 그런 목표물을 공격하게끔 돼 있고, 이 자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축구장 수개의 넓이의 면적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어서 북한의 그런 기계화 전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천무의 특징으로는 사실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구룡 같은 경우에는 이 로켓 포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탄을 다 이렇게 조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천무에 사용되는 로켓 포탄은 공장에서 이미 다 조립이 돼서 일종의 포드에 담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굳이 탄을 조립할 필요 없이 바로 장전이 가능하고 바로 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우리가 현궁처럼 이 천무도 사실 해외에 수출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궁과 마찬가지로 이 도입한 국가에서 굳이 우리나라가 이걸 샀다라는 걸 좀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어느 나라에 수출됐는지는 좀 비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사실 국산 잠수함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된 그런 잠수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1400톤급 국산 잠수함 나가파사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역사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짧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초의 국산 잠수함인 돌고래함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사실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하고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에서 면허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축적을 해왔는데요. 이 1400톤급 국산 잠수함 나가파사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에서 들여온 209급 잠수함을 국산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 독일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이 만든 209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양새는 사실 독일의 209급 잠수함과 매우 비슷하지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주요 탑재 장비들은 사실 우리 기술로 많이 만들어졌고 또 해외에서 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잠수함 역사가 짧다 보니까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연 이 한국이 만든 잠수함을 이게 사도 될까라는 그런 좀 의문을 많이 갖기도 했죠. 그런 것을 부시시킨 게 바로 우리 해군이 특히 독일에서 들여온 209급 잠수함을 비롯해서 여러 잠수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받았고, 또 한 가지로는 그렇다면 한국이 만든 잠수함을 한국 해군이 잘 쓰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사도 괜찮겠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기 이전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운용하던 그런 독일제 잠수함을 국내에서 창정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창정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한번 해체했다가 점검한 이후에 다시 조립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이러한 잠수함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국산 잠수함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1400톤급 국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항 없이 부산에서 LA까지 대략 19,000km를 수상으로 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400톤급 국산 잠수함에는 승조원 40명이 탑승을 하고요. 여기에는 중월에 16발과 그다음에 하푼 대함 미사일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 잠수함 가운데 최초로 해외 수출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돼서 이 인도네시아에 수출됐고, 이후 함정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의 기술 이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납품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잠수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많은 해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잠수함을 구매해 주길 바라지 뭔가 기술 이전을 해주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의 강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우리 해군 잠수함은 아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위치한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향후 우리나라의 국산 잠수함을 구매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군 장병 여러분 좀 재미있고 뜻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국산 무기, 특히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런 국산 무기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국산 무기의 이런 놀라운 활용을 통해서 선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운용 중인 무기를 좀 더 애정을 갖고 운용해 주신다라면은 향후 해외에 더 많은 국산 무기들이 수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방위 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향후 취업한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T-50 같은 경우에 이 한 대를 수출할 경우 그야말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수천 대를 수출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수출을 통해서 여러 일자리가 생겨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에도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은 군 생활, 몸 건강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발달하는 기술사회 속 무심코 지나친 것들에 대한 책 1000개의 파랑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고 상처 입은 것들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린 책.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적 요소를 가미해 풀어놓은 인간, 동물, 로봇의 관계. 세상의 느리고 약한 존재들과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이야기. 1000개의 파랑입니다. 노동의 고독을 뜨겁게 써내려간 소설 회색인간입니다. 갑자기 펼쳐지는 기묘한 상황 속에서 한참을 곱씹게 만드는 매력이 담겨 있는데요.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가 느낀 노동에 대한 감각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한 번쯤 상상해보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의 끝을 다룬 책 회색인간입니다. 일제강점기, 사진 한 장에 운명을 걸고 하와이로 떠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알로아, 나의 엄마들입니다. 조선 여성이 하와이 재외동포와 사진만 교환하다가 하와이 이민선에 오르며 겪는 고된 이민 생활 이야기. 세 여성이 펼쳐내는 다양한 감정과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낯선 타국 땅에서의 생활을 꾸려가는 여성들의 특별한 이야기. 알로하, 나의 엄마들입니다.